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 연구소 130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론 13인데요. 그 빛에 대해서 현대 철학자들이 어떻게 주장을 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파트로 나눠지기 때문에 130번째 이야기 1번하고 2번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나눠진다 하더라도 이게 꽤 양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철학자들의 빛에 관한 주장들, 하이데거, 메릴로 퐁티, 장림 마리옹, 길버트 시몽동, 들레즈라는 5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빛을 핵심 개념으로 사용하거나 빛을 근본 은유 존재, 현상학, 구조로 해석한 현대 철학자들의 주요 주장을 정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현대는 19세기 후반에서부터 21세기 철학을 기준으로 해서 폭넓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현대 철학자들의 빛에 관한 주장 정리, 하이데거부터 볼까요? 하이데거는 우리가 앞서서 했기 때문에 그냥 빨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이 계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빈 공터, 이 빛이 들어오는 그 공터를 리우팅이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열어줬다. 우리가 진리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열어줌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로서의 빛. 그래서 빛은 단순한 과학적 현상이 아니라 존재가 드러나는 숲터, 공터, 이걸 리히통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빛이 비치는 공간에서 배경을 드러내준다 해서 광명공간 이렇게. 존재는 스스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며 뭐예요? 밝힘의 장이 마련될 때만 그랬어요.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할 때만 얘가 드러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존재자가 드러난다. 따라서 빛은 비은유적 존재론적 기능을 가지며 인간, 즉 현 존재는 이 밝힘의 장에, 즉 광명 공간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서서 세계를 이해한다. 그래서 빛은 존재가 스스로 드러나는 계시의 장이에요. 스스로 드러나는 계시의 장이니까 열어놓는 공간에서 우리는 광명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여기에서는 열어주니까 열어주지 않은 곳이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어둡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둠은 드러남이 일시적으로 감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빛은 세계 이해의 조건이며 존재와 인간의 관계를 여는 구조이다. 지금 하이데거는 빛을 어떻게 해요? 빛의 밝음과 어둠으로 해서 우리의 세계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은 노자의 도덕경을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혼돈이라는 상태를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밝음과 어둠이다. 그러니까 음과 양, 이게. 그래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리우통은 단순히 숲속에 트여있는 빈 공터를 가리킨 말이 아니고 이 비유를 통해 존재가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근원적 조건을 설명해요. 자, 이거 보세요. 존재가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근원적 조건, 뭐를? 배경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숲은 빽빽한 나무들로 가려져 시야가 막힌 장소이며 그 안에서는 사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숲속을 걷다가 갑자기 트인 공터에 들어선다는 것은 빛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러면 사물의 형체와 주변의 상황, 나의 위치가 명확해진다. 이처럼 드러남이 가능해지는 열린 공간을 하이데거는 철학적으로 확장하여 존재의 계시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것을 이 문자로는 리히통이라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히통은 단순히 밝은 것을 의미하지 않고 밝음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뭐죠? 드러남과 가림의 균형을 이루는 구조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구조는 뭐예요? 우리의 현상계를 어떻게 보고 있다? 드러남과 가림의 균형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너무 밝으면 대상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너무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리히팅은 이 두 요소가 긴장 속의 조화를 이루며, 그러니까 너무 밝고 너무 어둡지도 않은 그러한 상태의 부분에서 우리의 만물이 창생이 됐고, 그 만물이 이 존재로서의 이 통참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물이 있는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조건이 배경인데, 그 배경이 뭐죠?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은 그러한 상태의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진리를 고대 그리스 알레테이아, 고대 그리스의 진리는 알레테이아인데 이게 은폐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드러남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정의한 것도 이 맥락과 이어진다. 그래서 진리란 어떤 대상이 단순히 사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은폐에서 벗어나 그랬어요. 은폐에서 벗어나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사건이 뭐예요? 진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진리란 존재가 나타난 방식 그 자체, 드러내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자에 있어서의 무위자연이라는 개념을 무위와 자연이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이 사람은 하이데거는 노자의 도덕경어의 이 다양한 부분을 자기의 언어로 지금 풀어 들어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에서의 두 가지의 그 상황을 가지고서 잘 믹싱이 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의 현재의 상태입니다라고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리우통 바깥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얘기는 플라톤에 의하면은 인간은 동굴 안속에 처박혀 있거나 동굴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리우통 속에 던져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리우통 속에 던져져 있는 존재라는 거는 우리의 빈 공터 속에, 그러니까 진리 안에 들어있는 그 존재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플라톤도 얘기하는 게 비슷해요. 그 관점을 우리는 잘 찾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세계가 열려있는 장에서 사물을 보고 듣고 이해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계가 열려있는 장 안에서 사물을 보고 듣고 이해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에 있어서의 진리 속에서 진리적인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이지, 이곳이 어디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그 배경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사유와 질문, 존재에 대한 물음은 모두 이 열림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이데거가 인간을 다자인 현 존재라 부른 것도 인간 존재의 드러남 속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게 뭐죠? 인간이 존재의 드러남, 열린 공간 속에 그 내재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의 드러남 속에 서 있는 존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드러남 속에 서 있는 존재를 뭐라고요? 현 존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자인 현 존재가 던져진 세계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존재가 스스로를 드러내고 의미가 형성되는 계시의 지평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러는 거지. 예. 그래서 리유통은 공토라는 것은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드러남이 움직임이 일어나 있는 장입니다. 드러남이 일어나 있는 장입니다라는 것은 존재가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존재는 언제나 드러남과 가림의 리듬 속에서 자신을 보여주고 인간은 이 흐름에 참여하면서 존재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드러남과 가림 이 부분을 동굴로 플라톤에 있어서의 동굴로 얘기해 봅시다. 플라톤에 있어서의 동굴 속에 있는 존재들은 뭐예요? 동굴 속 존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가림 속에 있는 거고 동굴 밖에 태양을 보고 들어온 자들은 뭐예요? 드러남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리통은 존재가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존재의 배경이 이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 배경이 어디예요? 여기다 이거예요. 여기다. 이러한 점에서 리통은 단순한 비유적 공간이 아니라 존재, 세계, 인간, 이해 전체를 묶어내는 하이데거 존재론의 핵심 개념이다. 우리는 여기를 떠나서 참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곳에 네가 있는 그 두 발을 밟고 있는 그곳에서 참 이치를 구현하세요라는 얘기가 나를 바로 봅시다.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식으로 자꾸 지적질을 당한 거예요. 두 번째 메를로 퐁트를 봅시다. 가시성의 메젤로스의 빛이에요. 자, 이것은 보면 빛은 물체의 표면을, 가시성이라는 건 보여지는 거죠. 물체의 표면을 비추는 것도 눈에 들어온 것도 아닌 살. 근데 이때 이게 살이라는 건 우리의 맨살이에요. 이 살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살은 다른 거를 만들 때 접촉이 일어나죠. 그 접촉에 대한 개념을 여기에서 살이라는 얘기로 이걸 드러냈어요. 그 살을 어떻게 해요? 주체와 세계가,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서로 스며들며 드러나는 존재의 원초적 쟁물이며, 그리고 나와 타자와 함께 형성되는 근원적인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죠? 이건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라는 것을 접촉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접촉적 관계입니다라는 것을 이 접촉의 방점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상호 관찰자이자 관찰 대상으로서의 관계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A라는 사람을 관찰을 할 때 A가 사람이니까 그도 나를 관찰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나는 관찰자이자 관찰의 대상자가 되죠. 상대도 관찰자이자 관찰자 대상이 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와 주체는 빛의 장을 통해서 서로 얽히며 빛은 감각 지각의 장을 형성합니다. 이게 빛의 장을 통해서 그랬는데 이때 빛의 장이라는 건 뭐예요? 감각과 지각의 장입니다 하니까 이 감각과 지각의 장은 뭐예요? 접촉의 장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은 세계가 나에게 접촉하는 신체적 조건, 그리고 후기 저작에서는 접힌 가시성의 구조로 이 신체적 접촉을 이해하여 사물, 몸, 세계의 상호 침투적 구조를 설명합니다. 이거 제가 그 일지사상에서 얘기를 할 때 이게 형입니다. 형과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게 만물, 유형계에 있어서의 만물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가는 게 뭐였어요? 무형계였잖아요.
이 무형계를 뭐로 발음으로 인해서 모두 우리는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물, 몸, 세계는 이게 몸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계의 상호 침투적 구조 했을 때 이 세계는 유무형의 이게 이론론적 세계를 얘기를 해야 이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를로 퐁트가 말하는 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의 살이 아니다. 그는 인간과 세계가 마치 두 개의 분리된 실제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스며들고 서로를 드러내는 근원적 얽힘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부대낌의 장이라는 얘기, 그 얘기는 결국은 메를로 퐁트도 뭐예요? 이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지금 여기에 부대낌이라고 그랬죠. 근원적 얽힘의 장. 근원적 얽힘의 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대낌 위에서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부대낌 위에서 성립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상호, 너도 관찰하고 나도 관찰하는 상호 관찰자이자 관찰 대상으로서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부대낌이라는 게 이제 이루어지는 관계 구조를 가집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장을 그는 살이라고 부른다. 메를로 퐁트에게 세계는 바라보는 나와 바라보이는 사물로 깔끔하게 나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근데 저희 제가 제일 먼저 썼던 그 책에 보면은 밤나무 밑에 떨어진 사과라는 그 책에 보면 거기에는 형이 관찰자이자 관찰의 대상자입니다 하고 분명하게 떨어뜨리면서 표현을 해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라보는 나와 바라보는 사물로 깔끔하게 나뉘지 않는다. 내가 무언가를 볼 때 그 사물은 단순히 외부에 놓인 대상이 아니라 동시에 나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다가오는 존재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뭐가 돼요? 관찰자이자 관찰 대상자가 동시적으로 된다. 이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것을 만질 때 관찰뿐만 아니라 내가 만질 때 만지는 대상이 있죠. 나는 만지는 주체고 나는 만지는 주체가 아니라 동시에 만져지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처럼 지각의 행위 속에서 주체와 객체는 서로를 관통하며 교차한다. 이래서 이때 우리는 상호 관찰자이자 관찰 대상으로서의 관계라는 표현이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 상호적인 침투와 교차의 구조가 바로 살이다. 그러면 살이란 개념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서로를 관통하며 교차하는 그러한 부대낌의 관계를 우리는 살이라 한다. 그게 결국은 뭐예요? 관계잖아요, 관계. 부대낌의 관계. 그것을 불교에 있어서는 공, 힌두교의 인드라망, 공자에 있어서의 인, 기독교의 사랑, 불교의 자비, 이러한 상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들로 이 살이라는 표현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살은 생물학적 신체와는 다르고 신체는 구분 가능한 기관과 구조를 가진 물리적 존재지만 이 살은 메를로 퐁트가 얘기한 살은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더 근원적인 층의 질서이다. 그러니까 더 근원적인 층의 질서라는 얘기는 뭐죠? 이 살로 인해서 살은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더 근원적인 층의 질서이다라는 얘기는 그 계층에 있어서의 각각의 자기에 맞는 위치를 얻게 되는 그러한 질서입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더 확장하면 뭐예요? 조화를 지니게 하는 기본 구조가 근원적 층의 질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은 세계와 나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결이며 보이지 않는 결이라는 게 결국 뭐죠?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를 불교의 공과 인드라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둘을 억지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원초적으로 이미 하나의 직물처럼 얽혀 있는 상태. 하나의 직물처럼 얽혀 있는 상태에 대표적인 거, 인드라망, 공,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얽혀 있는 거 뭐예요? 이 자비, 그 사랑,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둘을 억지로 직물처럼 얽혀 있는 상태, 즉, 유기적 관계 속의 얽힘을 가리킨다. 이 때문에 메릴로 퐁티는 세계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두 측면으로 설명하면서도 두 층위가 서로 단절되어 존재한다 보지 않는다. 일치사상이잖아요. 예. 보이지 않는 깊이는 보이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보이는 형상은 보이지 않는 의미와 감각을 통해 살아납니다. 일치사상이죠. 두 층위를 잇고 서로를 드러나게 하는 매개가 바로 사례 존재론입니다. 이 사례 존재론, 형이잖아요, 형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매개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즉, 빛을 근원적 얽힘의 장으로 보고 나와 세계가 유기적 관계 속에 얽혀 있는 이론론적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살은 존재를 실체의 집합으로 보지 않고 관계, 교차, 계시의 리듬으로 이해하라는 메릴로 퐁티의 후기 사유를 집약하고 있다. 그래서 주체는 고립된 의식이 아니라 세계의 흐름, 유기적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나고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망이기 때문에 나한테 띠디디디 오는 게 있으면 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갈 수가 있죠. 띠디디디 이렇게. 만약에 나한테 신호가 오는데 내가 이 신호를 받지 않거나 무시를 하거나 그러면 알아채지 못하면 뭐예요? 그 상대와 나와의 관계는 뭐죠? 상대와 나와의 관계는 상대는 내게 있어서 그 상대에 있어서 나는 뭐가 되냐면은 담벼락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세계 역시 순수한 대상이 아니라 나의 감각과 상호적으로 얽힌 살아있는 장이다. 이처럼 살은 주체와 세계의 분리를 넘어 세계가 함께 생겨나는 근원적 지평을 이름 붙이기 위해 마련된 존재론적 개념이다. 제가 이런 거를 지금 보면서 보면 각자 개인의 관점이 있지만 동일하고 유사한 내용을 자기 언어로 표현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헷갈리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그게 새로운 것이냥 나오는 게 문제예요. 저는 일지사상 새로운 거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일지사상은 과거에도 있었고 계속 나왔던 건데 제가 일지사상이라고 해서 일지로 정리를 한 것뿐이에요. 새롭게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나올 건 다 나왔어요. 세 번째는 장릭 마리옹이에요. 이 사람은 현재 살아있는데 과잉 형상으로서의 빛 그랬어요. 과잉이랑은 넘쳤다는 거죠. 지나쳤다. 그래서 빛은 보는 능력을 초과하는 현상입니다. 보는 능력을 초과했다는 것은 빛이라는 거는 내가 보이는 것 이외의 것으로도 얘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상, 아이콘은 빛을 통해 인간의 의도를 압도하며 빛은 인간의 시선보다 먼저 오는 초월적 현전, 즉 현상학이 감당할 수 없는 과포화된 주어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지보다 더 많은 것들을 빛이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빛을 해석한다. 마리옹에게 빛은 일종의 신적 투명성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신적 투명성으로 보는 이 빛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과잉 현상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장릭 마리옹의 과잉 현상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나온 이 성상과 현상학이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장릉 마룡에게서의 빛이라는 거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이콘 그러죠. 어떤 형태에 있어서의 특별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성상이라는 성스러운 하나의 상징이죠. 그 얘기를 보면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불상,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에 있는 상, 이러한 것들은 싱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성인 거룩한 사건을 단순히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낸 장식물이 아니라 성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가 신자에게 다가올 수 있는 계시의 자리이자 만남의 공간입니다. 이 성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하이데거의 누가 이 하나의 배경으로서 우리가 성스러움을 인지하는 그 배경으로서의 성상이라는 게 제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자는 성상 앞에서 이미지를 우상처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를 통해 그 너머에 있는 원형, 즉 하나님 또는 성인을 향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상 앞에서 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 이거는 막대기, 나무통 이런 거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성상, 성인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너머의 것에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불상에 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십자가에 기도를 한다고 그래갖고 나무 판때기에다가 하는 것은 우상숭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은 애당초 그 종교는 갖지 말아야 돼요. 우상숭배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면서 그것을 우상숭배 얘기하면서 비난을 하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바보들. 따라서 성상은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자신을 드러내는 성화된 매개, 존재의 열림이 일어나는 신비적 장소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그러니까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다, 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상은 단순한 시각적 재현을 넘어 신성의 현정을 기호처럼 담아내는 상징적 구조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동방 기독교 정통에서는 성상을 성화된 눈이라 불렀는데 이것은 성상을 통해 보는 행위 자체가 영적 변화를 일으키고 신자를 신성의 지평으로 이끈다는 믿음을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성상이라는 것은 어떤 기호로 표현이 되는 것은 우리한테 뭐예요? 성화된 눈으로서의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는 행위의 영적 변화나 아니면은 신성을 지평으로 이끄는 믿음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성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신적 현실로 나아가는 문, 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가 접촉하는 경계면이다라고 했죠. 일치 상태잖아요. 일치 상태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성상은 우상이 아니라 현존의 신학에 가까우며 시각적 기호가 영적 실제와 만나는 성사적 구조를 지닌다. 다시 말해 성상은 인간의 초월적 실제와 관계 맺기 위해 마련된 신학적 언어의 한 형태. 그러므로 성상은 단순한 그림이나 조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적 현실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창을 의미하는 종교적 신학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모시고 있는 불상이나 아니면은 십자가, 기타, 당군, 이런 형태에 있어서 함부로 우상숭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동방정교회와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이미지는 곧 뭐예요?
신성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신성으로 향하는 통로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이러한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물건에 대해서 앞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는, 절을 한다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서 자기가 부처님 아니면 하나님 석가모니 이러한 그 알라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면의 것에 대한 내용으로 절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 다음 현상학이란, 현상학은 인간의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을 가장 기초적인 차원에서 다시 묻는 차원이에요. 이게 현상학이라는 거는 인간의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 중 가장 기초적인 차원에서 다시 묻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대면했을 때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세계 속에서 살아가며 여러 사물, 타인, 감정, 가치들을 마주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여 그 구조를 깊이 성찰하지 않아요. 현상학은 바로 이 일상적 경험의 겉을 벗기고 경험이 성립하는 근원적인 구조를 드러내기 위한 철학적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상학이란 일상적인 것 너머의 것이 본래 무엇, 무슨 의미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내는 시도라는 거죠. 그래서 후설은 경험의 본질을 보기 위해 판단 중지라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판단 중지라는 거는 에포케거든요. 그래서 이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와 같은 추측을 잠시 접어두고 의식에 나타나는 현상 그 자체만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자, 이게 보세요. 의식에 나타나는 현상 자체만을 관찰하는 방법,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제가 그랬어요. 생각의 끝에 다다르면 지혜가 발현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의식에 나타나는 현상, 생각 자체만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쫓는 법, 이것이 우리는 하나의 경험의 본질을 찾아보는 후설에 있어서의 현상학의 개념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그래서 현상학은 사물들을 단순한 물체로 보지 않고 항상 어떤 의미를 지니며 의식에 등장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사물은 거기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각, 주의, 의미, 부여 속에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존재이다. 이거 잘 살펴보면 이건 뭐 같아요? 심학 같지 않아요? 심학? 마음으로 봐지는 그러한 상태의 것을 주장하는 것과 동치 같지 않아요? 모든 학문은 반복이에요, 반복. 껍데기만 갈아 끼운 반복. 그래서 이러한 드러남의 구조, 생각을 쫓으면서 드러난 결과를 분석하면서 현상학은 의식의 본질을 무언가를 향해 있다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은 언제나 어떤 대상, 어떤 의미, 어떤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흐름이며 우리는 바로 이 의식의 열림 속에서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어디에 열려있다고 그랬어요? 플라톤에서부터 계속해서 고대 플라톤 이전 고대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우리는 어디에 열려있다, 어디에 대한 지향을 가지고 있다, 지어지선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추구합니다. 이랬잖아요. 후설 이후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드러남을 신체의 경험으로 확장하여 인간의 세계를 알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방식은 몸을 통한 직접적인 세계와의 접촉이라고 보았다. 이게 메를로퐁티나 후설 이전에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경험론 그랬잖아요. 경험론.
경험. 결국 현상학은 경험론이 현상학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이제 드러난 거지. 그러나 현상학의 이 부분은 뭐예요?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심하게 굉장히 가깝다. 인간 경험의 근원적 구조를 탐구함으로써 인간 경험의 근원적 구조가 어디예요? 세계 타인 자아의 의미를 새롭게 밝히려 한 것이다. 예. 근원적 구조, 예, 근원적 구조. 그래서 세계는 고정된 객체들이 집합이 아니라 만물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드러나는 방식, 내가 인지하는 그러한 형태, 그러니까 생각 이렇게 되는 거지. 나와 타자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의미를 획득하는 살아있는 장, 나의 판단에 따라서 그게 나에게 인지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상은 바로 이 드러남의 방식, 유기적 관계로 나한테 드러나는 것과 의미의 형성, 이 의미의 형성은 나의 판단에 의해서 그 결정 지어지는 것, 이런 것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상학은 사물의 의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직접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자, 사물이 의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직접적으로 탐구하는 철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지식인들이 참 문제예요. 예. 동일한 걸 가지고 좀 더 약간의 변형이 있으면 그게 새로운 학문인 것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 이거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이 말이 현상학이 아니었을 뿐이지. 즉 세계를 어떤 이론이나 가설로 해석하기 전에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를 분석하려는 방법론이자 철학적 태도입니다. 왕수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효스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이 없으면 없는 거고 네 마음에 있으면 그로 인한 발생입니다. 표현입니다. 이랬잖아요. 그거 현상학 아니에요? 장릭 마룡의 빛은 단순히 시각적 현상을 일으키는 자연적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선행하여 스스로를 드러내는 주어짐의 형식을 의미해요. 주어짐, 스스로를 드러내는 주어짐의 형식이 뭐예요? 장릭 마룡에게 빛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빛은 어땠어요? 플라톤의 태양이나 아우구스틴의 내적 조명, 하이데거에 있어서의 계시로서의 밝음, 이건 계시로서의 밝음은 전통적인 건 아니었어요. 이 빛은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조건, 즉 드러남의 배경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나 마룡은 이 고전적 전통을 전복하여 이때 플라톤이나 아우구스트의 내적 조명, 그 다음에 플로티누스에 있어서의 일자로서의 그 부분을 뒤집어서 빛을 드러남의 조건을 넘어서 보기의 능력을 압도하는 과잉이 나타남으로 재해석한다. 이때 과잉이 나타남으로 재해석한다는 거는 이게 우리는 플로티누스의 신적 충만함이 넘쳐 흘러서 만물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단계를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의 과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인지 능력을 벗어난 더 많은 것들을 빛은 드러내고 있다 이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그에게서 빛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규정하고 포착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준비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의 인식보다 더 많은 것을 이 세상에 얘네가 드러내고 있다 이 얘기죠. 따라서 이 빛은 지나치게 강렬한 밝음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게 되는 것처럼
너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시야를 초과하여 보이지 않게 만드는 밝음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마리옹이 말하는 빛은 어둠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잉의 밝음으로 인해 보이지 않게 만든 초월적 빛이다. 이거지. 이러한 초월적 빛은 그가 말하는 포화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해된다. 포화현상은 인간의 이해 능력이나 지각의 틀보다 더 많은 것을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관찰자가 능동적으로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상이다. 왜요? 나한테는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 넘어서에 주어지는 빛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보지 못하고 보여지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리옹에게 빛은 인간이 세계를 조망하는 힘을 상정하던 서양 철학의 시각 중심주의를 해체하고, 이때 시각 중심주의는 논리예요. 논리주의와 헤아림, 이러한 형태로 얘기하는 것을 해체하고 현상 그 자체가 인간에게 선물처럼 주어진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상징이 된다. 자, 이 얘기는 뭐죠? 현상 그 자체가 라는 것은 어떠한 행함도 없고 스스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한테 주어졌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게 만드는 밝음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초월적 빛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서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마리옹의 빛은 신학적 의미를 갖게 되죠? 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는 빛을 통해 신적 현존이 인간의 개념적 틀을 초과하여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을 묘사해요. 이러한 빛은 인간이 인식의 주체가 되어 사물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보여짐을 당하게끔 만들어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을 비추고 인간을 특정한 진리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득이잖아요. 얻는다. 예? 얻게 하는 선행적 사랑의 빛이다. 즉 마리옹은 신적 주어짐의 과행을 빛이라는 이미지로 설명하며 인간은 이 빛 앞에서 능동적 존재가 아니라 항상 비춰지고 호출되는 존재가 된다. 여기 보세요. 마리옹도 항상 비춰지고 호출되는 존재인데 자기한테 왜 나한테는 이 깨달음이 없죠? 아니요, 항상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호출되는 존재라는 얘기는 네가 준비가 안 돼 있어 이 얘기예요. 이게 네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난 널 부를게. 왜? 나는 항상 너를 비추고 있으니 이 얘기죠. 결국 마리옹에게 빛은 세계가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때문에 세계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현상적 구조이며 인간이 세계를 구성한다는 근대적 패러다임을 전복하여 인간이 세계를 구성한다는 근대적 패러다임을 전복한다. 뒤집었다는 거죠. 인간이 세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세계, 신, 현상 자체가 인간에게 먼저 자신을 준다는 주어짐이 우선성의 철학이다. 이 우선성에서 네가 여기서 꼬물꼬물하고 지금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이 얘기예요. 이처럼 그의 빛 개념은 현상학과 신학의 접점에서 과잉이 밝음으로 우리를 압도하고 초월하는 신적 나타남이 은유이자 구조로 이해된다라고 해서 지금 메를로 퐁티 같은 경우에는 마리옹 같은 경우에는 신플라톤주의인 플로티누스의 영향을 많이 좀 받은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길베르토 시몽동이에요. 길베르토 시몽동은 빛을 에너지 정보의 구조로서의 빛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잠재성과 현실성이 만나 구조를 이루는 정보적 위상적 개체화의 매질입니다. 정보적 위상적 개체화 뭐죠?
잠재성과 현실성의 그 사이에 맺어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개체행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 빛은 단순한 파동이 아니라 에너지 정보의 매개 구조로 물리학적 빛의 작용은 개체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빛은 형태, 에너지가 조직되는 방식의 모델이 된다. 길베르트 시몽동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1923년에서 2015년이니까 양자역학하고 이 사람은 괴를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파동과 입자 대비의 얘기를 자기의 철학에서 좀 녹여놓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요. 따라서 이 사람의 얘기는 인식론 기술 철학에서 빛은 정보의 투명성 구조로 이해된다. 기술 철학이라고 인다 봐요. 자, 빛과 개체화의 관계를 봅시다. 빛과 개체화의 관계는 개체화랑은 개별화,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존재가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는 잠재성 상태에서 벗어나, 잠재라는 건 드러나기 전이죠. 그래서 고유한 구조와 질서를 가진 개체로 분화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빛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을 넘어 형태를 드러내고 조직하는 근원적 작용으로 기능한다. 그래서 물질 세계에서 빛은 에너지이자 파동이며 정보의 흐름입니다. 즉, 에너지이자 파동이자 이게 정보와 같은 동일한 건데 다른 형태에 있어서의 양태로 드러납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유무연계를 얘기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론론이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동일한 세계 속에서의 다른 양태의 것을 같이 겪으면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 같은 거예요, 이게. 이 에너지가 물질과 만날 때 물질 내부의 배치와 결합은 새로운 패턴을 띠게 되고 그 결과 형태가 형성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죠? 개체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해 빛은 무정형의 가능성을 특정한 구조로 이끌어내는 형태 에너지의 조율자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빛은 무정형의 가능성을 특정한 구조로 이끌어내는 형태 에너지의 조율자, 이게 우리가 창조의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만물의 시초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단순히 물질의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생명체는 빛을 하나의 신호로 해석을 합니다. 빛을 하나의 신호, 살아있음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많이 진료를 하고 아니면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눈을 까집어 봐요. 그랬을 때 눈에서 빛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즉 반사체에 있어서의 그게 깜빡거리거나 아니면 빛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빛이 없기 때문에 사망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 단어, 이 문장을 쓰게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돼요? 빛을 발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빛을 발하는 데가 어디예요? 눈동자잖아요. 그래서 눈동자에서 빛이 발해지지 않는다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죽었거나 아니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근데 맹인의 상태에 있어서는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빛이 없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살았다 죽었다를 볼 수 있을 때 눈의 빛이 존치되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빛은 마치 우리의 몸에 있어서의 그 음이온, 양이온으로 인해 갖고 전기가 통하듯이 그 부분은 굉장히 이 전기와 같은 그런 역할이 이 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빛은 단순히 물질의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생명체는 빛을 하나의 신호, 살아있음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살아있음으로 해석을 하고 그에 따라 성장, 방향, 세포분화, 조직 형성을 결정한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물의 광합성뿐만 아니라 동물의 행동 패턴, 더 나아가 분자 수준에서의 결합 형태도 빛의 파동과 간섭에서 특정한 질서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빛은 형태를 선택하도록 안내하는 정보의 흐름이며 개체화 과정의 방향을 정해주는 구조적 원리이다.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태어나는 그런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한 빛은 세계 속 개체들의 경계, 이 세계 속 개체들의 경계를 드러냅니다라고 하니까 각각의 영역을 드러내는 분리에는 그 경계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빛이 가지고 있다 이런 거지. 그래서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잠재성의 상태로 뒤섞여 있지만 했을 때 이 어둠 속이라는 게 뭐예요? 얘는 혼돈, 얽힘, 무규정적 상태, 불확정성 상태 이런 식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는 잠재성의 상태로 뒤섞여 있지만 빛이 비추는 즉 빛이 비친다는 건 관찰되어지는 순간 대상들은 서로 드러남의 효과입니다 했을 때 드러남의 효과이다라는 얘기는 이미 개체화가 됐다 이 얘기지. 따라서 개체화란 이러한 경계의 확립을 통해 완성되므로 빛은 개체가 하나의 존재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됩니다. 더 나아가 빛은 복잡한 에너지 흐름을 만들어 물질과 생명체가 스스로 생존하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자기 조직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빛이 공급하는 에너지는 정지된 형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패턴의 흐름을 낳으며 이 흐름 속에서 개체는 고유의 구조적 안정성을 갖춥니다. 따라서 여기는 빛이 뭐예요? 빛이 이 문장으로 보면 빛은 생명도 만들어주고 그 생명이 어떻게 분할을 해서 어떠한 것으로 형성이 되게끔 한 후에 그들이 존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 주는 게 뭐예요? 지속적인 빛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체란 빛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조율하며 형태를 유지하는 하나의 에너지 형태적 존재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뭐와 연관이 있어요? 빛과 연관이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물리학적 빛은 개체화를 단순히 돕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개체가 세계 속에 등장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형태를 획득하도록 만드는 근원적인 생성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잠재성을 현실태로 끌어내고 무정형을 구조로 조직하며 경계를 드러내고 패턴을 안정시키며 존재가 세계 속에 드러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게 뭐예요? 빛이죠. 따라서 이 빛으로 인한 장에서 이 개체화란 빛이 물질과 세계를 끊임없이 조율하며 만들어내는 생성의 과정이 뭐다? 여기에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길베르트 시몽동이라는 분이 지금 이 글을 봤을 때 이분은 과학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는 분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빛과 같이 해서 연결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이 발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을 받으면 반사로 인해서 발산을 하죠. 근데 어둠 속에서는 어떻게 발산을 할까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는 우리 신체 내부에 전기적 에너지가 발생이 되면서 그게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과 우리 인간에 있어서의 차이는 뭐다? 걔네들은 전기를 공급을 해줬을 때 작동하듯이 우리도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은 내 삶이 유지가 되는 동안은 전기가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로봇의 죽음은 전기를 끊으면 죽지만 우리는 에너지 소모가 다 되거나 아니면은 그 에너지가 작용이 그 전기적 작용을 잃었을 때 그때 우리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로봇과 인간은 별 차이가 없어요. 예.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자, 이제 들레즈는 강도와 차이의 장으로서의 빛이에요. 강도와 차이의 장으로서의 빛인데, 강도는 질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빛의 양에 따라서 빛이 양이 강하고 약하고 여기에 따라서 물질의 그 어두움의 형태가 드러난다고 그랬었어요. 앞에서 그게 플로티누스의 얘기였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강도와 차이라는 거는 이게 분별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들레즈의 빛은 존재론적 강도의 한 예로 빛은 공간의 기하학적 속성이 아니라 순수 강도와 차이의 흐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들레즈의 의미의 논리, 영화 철학에서 빛은 운동과 이미지, 그 다음에 시간과 이미지, 색채와 강도의 핵심을 매개를 해요. 그러므로 빛은 세계 속에 이미 분포된 차이의 형식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빛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게 각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철학적 핵심 개념은 차이, 강도, 생성, 감각의 장이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빛의 강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빛의 강도는 들레즈의 철학에서 세계는 고정된 실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르는 강도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이 강도의 장은 뭐죠? 빛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이때 강도란 사물을 만들어내는 근본적 차이의 힘이며 모든 형태와 구조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미세한 에너지의 차이이다. 들레즈는 이러한 강도를 빛이라는 이미지와 밀접하게 연결한다. 시몽동하고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빛은 단순한 밝기의 증가가 아니라 차이가 생성되는 방식의 변화, 즉 질적 전환을 낳기 때문이다. 그래서 빛은 어떤 사물을 교밀하게 비추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서로 다른 강도의 분포를 형성한다. 이 강도의 분포는 사물 간의 대비, 윤곽, 감각의 차이를 만들어내며 이러한 차이 위에서 형태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들레즈에게 있어 세계를 움직이고 개체를 형성하는 것은 이 강도들의 차이이지 실체적인 구조나 고정된 본질이 아니다. 즉 사물은 강도의 배열이 우연히 안정화된 패턴이며 존재란 강도의 흐름 속에서 생겨나는 임시적인 형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모든 형상은 임시적으로 만들어져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그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거에 그 역할은 누가 했어요? 빛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레즈가 말한 빛의 강도는
보는 주체에게 주어지는 밝기가 아니라 세계의 생성적 힘으로 작용하는 에너지의 차이 이렇게 되죠. 결국은 이것도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짐, 보내짐의 문제로 우리의 삶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강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때 감각과 지각의 질은 전혀 다른 패턴을 드러낸다. 그래서 감각과 지각의 질은 전혀 다른 패턴을 드러낸다는 얘기는 우리에 있어의 다양한 개체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부신 흐릿한 대비, 과포화, 반사와 굴절의 패턴들은 모두 강도의 차이에서 비롯되지만 들레즈는 이러한 강도의 운동을 실제의 가장 밑바닥에서 흔들리고 진동하는 힘으로 보았다. 결국 들레즈에게 빛의 의미는 단순히 물체를 보이게 하는 매개가 아니라 강도의 차이를 통해 뭐를 해요? 세계의 생성과 변이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형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출현하도록 만드는 에너지적 차이의 장이며 이 강도야말로 존재를 끊임없이 생성시키고 해체하는 근본적 원리이다. 따라서 빛이 없으면은 만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이 들레즈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레즈에 있어서의 빛의 차이를 볼까요? 들레즈에게 빛은 더 이상 사물을 단순히 비치는 외적 매개가 아니라 빛은 세계를 구성하는 차이의 장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현상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러한 빛의 차이 속에서 분화되고 생산된다. 만물이 형성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들레즈가 말하는 차이는 동일성이나 고정된 본질 이전에 놓여있는 가장 근원적인 생성의 조건이 뭐예요? 빛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빛의 차이란 단순히 밝기나 명암의 정도가 아니라 세계가 스스로 분화시키는 그 요소가 뭐다? 빛이다. 따라서 이 분화시키는 근원적 에너지의 변조, 즉 근원적인 동일한 힘이 스스로를 다양한 방식으로 굴절, 변형, 조율하면서 세계의 개별적 존재, 형태, 현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빛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빛은 언제나 균일하게 주어지지 않고 어떤 곳에서는 강하게, 어떤 곳에서는 약하게 비추며 어떤 부분에서는 번쩍이고 다른 곳에서는 흐린 경계를 만든다. 들레즈는 이러한 빛 강도의 불균일성이야말로 형태, 윤곽, 감각, 차이, 지각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우리는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빛의 차이가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사물이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은 그 차이가 감각을 낳는 근원적 조건이라는 뜻이다. 이 얘기는 근원적 에너지의 빛의 차이에 따라 만물의 생성 조건이 달라지죠. 따라서 생성 조건의 차이는 다양한 형태의 만물을 일구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예요. 빛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빛의 차이는 단순한 물리적 밝기의 변화가 아니라 질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밝기가 한 단계 증가했다고 해서 단지 더 밝아졌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눈부심이 생기고 때로는 색이 변하며 때로는 물체의 윤곽이 사라지거나 강조된다. 들레즈는 이러한 질적 도약이 바로 강도의 차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빛의 차이는 감각의 장을 재구성하여 그 속에서 사물은 새로운 모습으로 생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들레즈는 새로운 사물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뭐의 문제다? 빛에 의한 문제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이 관점에서 보면 사물의 실체는 그 자체로 고정된 본질을 가진 게 아니라 빛의 양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의 차이 속에서 어떤 강도 관계가 안정화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존재란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국지적 패턴에 불과하다. 이때의 존재는 뭐죠?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 있어서의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현존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들레즈에게 세계는 무한한 강도들이 변주와 차이의 흐름이며 빛은 이건 빛의 강도죠. 무한한 빛의 강도들의 변주와 차이의 흐름이며 빛은 바로 이 변주의 리듬을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현상이다. 따라서 들레즈가 말하는 빛의 차이란 사물이 드러나기 이전에 존재하는 근원적 에너지의 불균일성, 감각과 형태를 낳는 강도의 분포, 존재 자체를 생성시키는 차이의 운동을 의미한다 하니까 여기에서의 들레즈는 사물이 드러나기 전에 빛의 차이는 어떤 형태로 있어요? 에너지의 불균일성과 그 다음에 강도의 분포와 그 다음에 차이의 빛의 차이의 운동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우리의 만물의 각각에 드러나는 형태는 틀려지게 된다. 결국 들레즈에게 빛은 무엇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장이며 빛의 차이는 존재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변형시키는 생성의 근본 원리로서 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는 지금 이 현대 철학자들의 빛에 대한 이야기 1번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